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존감 코칭 전문가 과정을 맡게 된 이경아입니다. 여러분들 저와 함께 자존감에 대해서 한번 이 시간까지 공부를 해볼 텐데요. 여러분들의 자존감은 어떠신가요? 그리고 이 자리에 자존감을 위해서 모이신 여러분들은 용기 있으신 분들이고 더불어 자존감이 높으실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저랑 함께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내 자존감을 확인하는 방법들 여러 가지를 공부하면서 내 상태도 확인하시고 내가 조금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여러분들 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돕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출발해 볼까요? 먼저 오늘 이야기해 볼 거는 자존감이란 무엇일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자존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디에 가서도 꿀리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저 사람은 자존감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나요? 아니면 기가 죽지 않고 또 자신의 일에 묵묵히 잘하는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은 자존감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나요? 도대체 자존감이란 어떤 것일까요? 자존감은 자아 존중감의 준말로 스스로를 가치 있고 사랑받아 마땅한 사람이라고 여기는 마음을 자존감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용어 정리가 중요합니다. 근데 자존감과 관여해서 여러 가지 비슷비슷한 말들이 있어요. 자존감, 자존심, 자신감, 자만심. 여러분들이 이 용어에 대해서 정확히 구분이 가능하신가요?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존감은 방금도 말씀드렸어요. 스스로를 존중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마음을 자존감이라고 합니다. 그럼 자존심은 어떤 걸까요? 자존심은 남과 비교했을 때 평가되는 나의 가치를 자존심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자신감을 한번 알아볼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내가 만든 기준으로 평가한 정도. 자만심은 나의 능력이 자신이 제시한 능력의 기준보다 월등히 높을 때 느껴지는 우월감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자존감은요, 앞으로도 저와 함께 계속 알아볼 내용이고요. 자존심을 한번 이야기를 해볼 때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들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비교, 평가. 자, 비교와 평가는 자존감과 반하는 개념입니다. 그렇다면 이 자존심은 자존감에 반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알기 쉽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우리 마음속에는 이런 항아리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항아리에는 자존감과 자존심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 자존감이 크기가 커지면 자존심은 어떻게 될까요? 상대적으로 크기가 작아집니다. 그런데 내 자존심이 크기가 커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내 자존감은 상대적으로 작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렇게 반비례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자존감과 자존심을 같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 물론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둘 다 높아야지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틀린 개념입니다. 우리는 자존감이 높아야지 자존심이 강한 거는 여러 사람을 피곤하게 만듭니다. 계속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 자신감. 자신감은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내가 만든 기준으로 평가하는 정도. 그러니까 내 능력을 누가 평가해요? 내가 내 자신을 평가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자존심은 남이라는 말이 중요한 말이 또 들어갑니다. 하지만 자신감은 내가 내 스스로를 평가하는 거예요. 자존감이 이런 개념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평가했을 때 내가 나를 높게 평가하느냐, 나를 낮게 평가하느냐.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평가했을 때 내가 높으면 자존감이 높은 거고 내가 내 자신을 평가했을 때 내가 자존감이 낮다 하면은 그 또한 자존감이 낮은 거죠.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는 무언가를 시도해서 내 자존감을 끌어올리는 일을 해야 되겠지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알아볼 내용은 자신감이 쌓이기 시작하면 그 자신감이 쌓여서 무엇이 되느냐 하면 자존감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신감을 계속 여러 번 경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자신감을 우리가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여기서 방법이 나와 있어요. 내가 만든 기준. 내가 만든 기준이 낮게 책정을 한다면 내 자신감은 높아지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피아노를 배워요. 그런데 한 사람은 나는 두 손으로 피아노를 치는 게 내 목표야 라고 정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한 사람은 텔레비전에서 정말 피아노를 멋들어지게 연주하는 피아니스트를 봤어요.
와, 나 저렇게 연주하고 싶어. 내 목표는 저거야. 이 두 사람의 기준이 서로 설정한 기준이 다르지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근데 두 손으로 치는 것이 나는 잘 치는 거라고 생각해 했는데 내가 두 손으로 치게 됐어요. 와, 나는 내가 빨리 이렇게 내가 목표를 이룰 줄은 몰랐어 하면서 자신감이 막 업그레이드 되겠죠. 그러다가 또 자신감을 기준을 또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죠. 그러면 나는 이번에는 이 곡을 다 치면은 나는 내가 정말 내 자신을 많이 칭찬해 줄 거야. 그래서 그 곡을 열심히 연주합니다. 그래서 그 곡을 연주하게 됐어요. 연습을 많이 해서 와, 나 진짜 드디어 하게 됐어. 정말 잘했어. 하고 내 자신을 막 칭찬해 줍니다. 그런데 반면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치는 곡을 나도 쳐야 되겠어. 저렇게 해야 되겠어. 라고 기준을 삼은 사람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자기 자신에게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끝없이 좌절하게 되죠. 그러면은 자존감이 높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내 자신을 조금 후하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내 자신에게 너무 엄격하게 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내 자존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자만심 아까 이야기했었죠. 이거는 자신감의 연장선상인데요. 자, 아까 제가 이야기를 했죠. 두 손으로 쳤는데 치게 됐어요.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다시 내 목표를 업그레이드 시키고 조정을 시켜야 되는데 여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내 자신에게 너무 만족하고 내 자신을 칭찬해 줍니다. 여기까지는 좋은데요. 문제가 뭐냐 하면은 나는 이만큼 잘해요. 근데 나보다 못하는 사람들을 봤을 때 그들을 비난하고 그들을 나보다 못한 사람으로 취급을 하는 거죠. 그랬을 때 느끼는 그 감정이 바로 자만심입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은 짝을 지을 수가 있어요. 누구랑 짝을 짓고 누구랑 짝을 지을 수 있을까요? 자존감이랑 자신감을 짝을 지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감의 경험이 반복되면 자존감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자만심으로 똘똘 뭉친 사람은 자존심만 커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계속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내 아이의 자존감을 키우는 방법 아주 간단합니다. 1차 양육자의 자존감이 높아지면 자녀의 자존감은 따라서 높아집니다. 1차 양육자가 뭐냐? 1차 양육자는 아이의 양육에 가장 깊이 관여하는 사람을 1차 양육자라고 합니다. 그럼 1차 양육자가 반드시 부모님이 되지 않은 경우도 있겠죠? 할머니가 될 수도 있고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아이를 케어해 주시는 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1차 양육자의 자존감이 높으면 아이의 자존감은 따라서 높아집니다. 자, 이 개념은 앞으로도 계속 중요하게 쓰이는 개념입니다. 자존감이 형성되고 가장 많이 발달되는 시기는 바로 애착 형성 시기인 영유아기이다. 이 애착은요, 모든 성품의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아이를 양육하고 아이를 출산하고 바로 아이를 누군가에게 맡기고 또 생업에 뛰어드는 경우가 있죠. 불가피한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저는 애착 형성을 안정 애착 형성을 할 수 있게 아이의 애착 형성의 가장 결정적 시기인 18개월까지는 부모님이 반드시 키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서로 깊은 상호작용을 나누면서 안정 애착을 형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애착 형성은 모든 성품의 기본이 되기 때문에 안정 애착 형성이 기본이 되지 않으면 이 아이의 우수한 그런 성품을 우리는 기대하기는 힘듭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존감이 높아지려면 자신을 객관적으로 들여다보는 눈이 잘 발달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나 요즘 내 자신을 보니까 내 자신이 요즘 좀 자존감이 많이 낮아진 것 같아. 그럼 난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이런 행동을 하는 걸 봐서는 내가 조금 찌질이 같아. 그럼 난 이런 행동을 좀 수정을 해야 되겠지? 이렇게 자기를 객관적으로 보면서 자기를 다듬어가고 수정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한데 안타깝게도 영유아기들은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는 눈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화상이 없습니다. 아이들은. 그렇기 때문에 양육자의 눈에 비친 자신의 모습 그대로가 내 자존감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양육자가 나를 볼 때마다 인상을 써요. 얘는 아까 조금 전에 우유 먹은 것 같은데
뭘 또 어떡하라고 이렇게 울어. 아, 진짜 피곤해. 아, 짜증나. 얘가 울 때마다 엄마가 이런 반응을 보여요. 그러면 아이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엄마의 표정이 내 자존감이에요. 그러면 아이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 나는 누군가를 화나게 하는 사람. 나는 쓸모없는 사람. 엄마는 나만 보면 화를 내. 아, 이 세상은 참 외롭고 힘든 곳이구나 하면서 자기의 자존감이 낮아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하기 때문에 1차 양육자를 반사자기 대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의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 아이가 자신을 어떻게 인지하게 될지, 내 표정이 이 아이의 자존감이다, 나의 말이 이 아이의 자존감이다 생각하시면 아주 깊은 책임감이 느껴지겠죠? 그리고 우리 아이에게 함부로 내 감정을, 부정적인 감정을 드러내기는 쉽지가 않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아이가 항상 사랑받고 있음을 느끼게 하시고 존중받고 있음을 느끼게 하시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양육자가 자녀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수용해주면 자녀 또한 자기 수용을 자연스럽게 배우게 됩니다. 자기 수용은 그대로 자존감이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조금씩 아이를 잘 키워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게 돼요. 자, 계속 봅시다. 양육자의 자존감 형성. 어릴 적부터 부모로부터 비난을 받아온 아이는 이후에 부모와 똑같이 스스로를 비난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엄마가 아이가 무언가를 실수를 할 때마다 아유, 그럼 그렇지. 네가 하는 일이 다 그렇지. 내가 혹시나 했다. 아이고, 너는 어떻게 그렇게 하는 일마다 그 모양이니? 라고 무언가를 실수를 할 때마다 아이를 심하게 비난을 해요. 자, 그러면 이런 비난을 받고 자란 아이가 성인이 되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또 무언가 일을 하다 실수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본인이 본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아유, 너는 어떻게 하는 일이 다 그 모양이니? 내가 혹시나 했다. 아유, 아니나 다를까 너는 애가 왜 그래? 이런 비난을 스스로에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비난이 어디서 많이 들어본 비난이죠? 아까 엄마가 나한테 했던 비난 그대로입니다. 엄마가 아이에게 했던 그것이 그대로 자기의 자존감이 된다고 했지요? 이거는 양육 형태의 대물림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양육을 받은 아이는 또 자신의 아이에게 똑같은 말로, 똑같은 실수에 똑같이 반응하겠죠. 그러면 그 아이는 나중에 컸을 때 자기가 뭔가를 잘못했을 때 엄마랑 똑같이 엄마가 했던 말을 그대로 자기 자신에게 하게 됩니다. 이건 계속 대물림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올바르지 않은 양육 형태의 대물림은 내 대에서 끊어내야 합니다. 자, 그럼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걸 어떻게 끊어내죠? 어떻게 끊어내느냐? 일단은 나한테, 부모님이 나한테 하셨던 양육 형태가 나한테 그대로 이어진다는 것을 인지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비난하려고 들 때, 내가 뭔가를 잘못했을 때 비난하려고 들 때 그걸 가운데서 가로막으셔야 돼요. 아니야, 엄마는 너한테 그렇게 했을 수 있어. 하지만 나는 너한테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난 너를 사랑하니까. 그러면서 내 자신에게 괜찮아.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네가 열심히 준비해왔잖아. 근데 그 실수한 게 뭐 대수야? 실수를 했다고 네가 아닌 게 되는 건 아니잖아. 너는 존중받고 가치 있는 사람이니까 괜찮아. 기죽지 마. 괜찮아. 괜찮아. 내 자신을 이렇게 자꾸 옆에서 응원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 주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대를 끊어내는 겁니다. 내 대에서 끊어내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에요. 자, 그럼 계속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서 중요한 말이 하나 등장합니다. 내재 과거화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이게 뭘까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의 몸은 이 자리에 앉아서 제 강의를 듣고 계시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계속 판단을 하고 계실 겁니다. 아, 저런 거였어? 저 선생님이 저런 강의를 하시네? 이런 말을 하네? 계속 뭔가를 생각하고 판단하고 또 계획하고 그러고 계시죠? 자, 내 육신이 아닌 내 속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계획하고 있는 이 아이가 바로 내재 과거아입니다. 내 속에 또 다른 내 자아거든요. 자, 내재 과거아란 내 속에 내재되어 있는 과거로부터 형성된 자아라고 해서 내재 과거아라는 어려운 이름을 받았습니다. 어릴 적 부모님으로부터 받아온 양육 형태를 그대로 물려받아서 내가 내 자신을 조절, 관리하는 자아를 내재 과거아라고 합니다. 일단 여러분은 내 속에 내재 과거아가 있다는 사실부터 인지를 하셔야 돼요. 그랬어? 이런 게 있어? 지금 생각하고 계시죠? 그게 바로 내재 과거아예요.
내 속에 내재 과거가 있다는 것을 먼저 인지하시고, 그리고 이 내재 과거는 어떤 아이냐면 나한테 사랑을 받아야 하고 보호를 받아야 하고 격려를 받아야 되고 위로를 받아야 되고 존중을 받아야 되고 모든 좋은 것을 다 받아야 되는 아이입니다. 자, 계속 보도록 하죠. 내 속에 내재 과거가 있다는 것을 먼저 인식해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내가 무언가 실수나 잘못을 했을 때 나 자신을 비난하고 질책하려 들 때마다 그것을 막아야 해요. 이제 내가 내 속에 내재 과거가 있다는 것을 알기만 해도 내가 내 자신을 비난하는 것이 어느 정도 느껴집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제 경험이에요. 저는 이것을 알고 난 다음에 아, 내가 그랬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내가 내 자신을 비난하려고 하는 게 제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마다 가로막았습니다. 아니야. 이제부터는 나 너한테 절대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괜찮아. 네가 많이 노력했잖아. 결과가 나쁠 수도 있어. 괜찮아. 괜찮아. 너 기죽지 마. 너 이러면은 아니야. 너 이런 건 아니야. 그동안 내가 너한테 그렇게 못되게 굴어서 네가 이러나 본데 아니야. 아니야. 너는 소중한 사람이야. 가치 있는 사람이야. 하고 내 자신을 계속 이렇게 타일러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을 낼 수 있게 도와주셔야 돼요. 이제부터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나로 인해서 그동안 상처받고 아파하고 있는 그동안의 상처와 그동안의 나의 핍박으로 아파하고 있는 가여운 내 자아를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해주면서 회복시키고 키워나가야 합니다. 자, 대체적으로 내재 과거와는 내 신체 나이에 비해서 어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몇 살인지는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요? 내 내재 과거의 나이는요, 내가 겪었던 충격적인 일들, 지워버리고 싶은 일들, 그리고 내가 정말 내 삶을 살면서 나는 이 일은 평생 죽을 때까지 잊을 수가 없어 하는 일들이지요. 좋은 경험들이 아닌 나쁜 경험들. 그 나쁜 경험들에 겪은 그 나이에 내 내재 과거가 그 나이에 머물러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다면 그 아이는 당연히 위축되어 있고 그 아이는 당연히 늘 자신감이 없고 그 아이는 늘 누군가에게 비난을 받을까 노심초사하고 있을 겁니다. 우울해하고 있을 것이고요. 그 아이는 두려워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 아이를, 내 속에 있는 그 가여운 그 아이를 여러분들이 조금 더 그 아이가 길을 피고 자기가 활동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면은요, 그 수치스럽고 지우고 싶었던 그 과거로 돌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건 정말 힘들어요. 마주하기가 힘듭니다. 그 아픈 과거로부터. 그게 무서울 수도 있고요. 무서운 과거일 수도 있고요. 수치스러운 과거일 수도 있어요. 만일에 저희 내담자 중에 한 분은 길거리에서 아버지에게 말할 수 없는 폭력을 당했대요. 그래서 다리가 움직여지지 않더랍니다. 온몸은 피범벅이 되고 다리가 움직여지지 않더랍니다. 그래서 다리를 못 써서 진짜 포복처럼 이렇게 기어서 도망치고 있는데 아버지가 끝까지 따라와서 자기를 구두발로 밟았대요. 자기는 그걸 잊을 수가 없답니다. 그러면 그분은 저에게 상담을 받기 전까지는 그 기억이 떠오를 때마다 애써 묻었대요. 아니야, 떠올리기 싫어. 회피하고 외면하고. 근데 저에게 상담을 받으면서 그것을 정면으로 직면할 수 있게 도와드렸어요. 그러면서 그 무서워하고 아파하고 수치스러워하고 그 분노하고 괴로워하는 내 자신에게 찾아가서 내가 위로를 하는 겁니다. 그 상황으로 돌아가서. 얼마나 무서웠어. 너 많이 아팠지. 수치스러웠지. 그렇게 아빠가 너를 혼내실 때 너는 얼마나 무서웠을까. 내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괜찮아. 이제부터는 그런 일이 없을 거야. 네 옆에 내가 있으니까. 그리고는 그때의 그 느꼈던 감정을 생생하게 떠올리면서 한 감정마다 다 공감해 주시는 겁니다. 무서웠을 거야. 왜 아니겠어. 화가 났겠지. 얼마나 화가 났겠어. 나라 그래도 그랬을 것 같아. 그리고 너 얼마나 창피했어. 친구들 다 보고 있는데 얼마나 창피했을까. 이렇게 아이가 그때 느꼈던 그 감정을 정말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내가 느꼈던 그 감정을 세분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느꼈던 감정 하나하나마다 내가 공감해주고 위로해주고 괜찮다고 격려해주고 또 보듬어주고 상처를 치유해주고 그러면 그 나이에 머물러 있던 내 내재 과거가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내 자존감도 같이 성장하게 되는 거죠.
그런 절차를 밟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상담소 찾아가시죠? 그러면 이러한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의 아픔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게 도와주시는 거죠. 자, 계속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무엇이 다를까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나의 자아에게 친절하게 대합니다. 구박하지 않아요. 잘못해도 괜찮다라고 토닥토닥 해줍니다. 자기 자신을 비난하지 않고 다그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무시나 비난을 받아도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왜? 내가 내 자신을 잘 아니까. 내가 나를 인정해주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평가는 나한테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공감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힘을 줍니다. 이것이 생활화되어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러지 않으셨다 하더라도 지금부터라도 이것을 생활화시키고 습관화시키시면 여러분들의 자존감은 쑥쑥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무언가 성과를 냈을 때도 아무도 그것을 몰라줘도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를 칭찬하고 스스로에게 대단하다,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그 업적을, 과정을 정말 너 너무 열심히 했어. 인정해주고 칭찬할 건 칭찬해주고 그러면서 스스로의 가치를 더 견고히 다지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시련이나 어려움이 닥쳐도요. 크게 연연해하지 않습니다. 왜? 내 자신이 너무너무 견고하고 단단하고 강하기 때문에 그 시련에 부딪혔을 때 크게 동요하지 않습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이것이. 자, 그럼 이 특징들이 왜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되느냐 하면은요. 내가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러한 특징들을 잘 알고 있다면 내가 이 특징에 맞추어서 내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큰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저한테 질문을 하시겠죠? 선생님, 내 속은 아닌데 겉으로만 이런 척하고 살아가는 게 그게 자존감 높은 건가요? 흉내라도 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 정말 그것이 나에게 습관이 되고 내가 잘 입는 딱 맞는 내 옷처럼 내 삶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흉내라도 내고 살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대략적인 것을 말씀해 드렸고요. 디테일한 거는 이러한 특징을 갖춘 사람이 내 주변에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은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에요. 그럼 그 사람이 행동할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 사람이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말을 하는지, 저런 상황에서는 어떤 행동을 취하는지 그걸 잘 관찰하셨다가 디테일한 거는 그분을 보고 따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 삶의 격조가 바뀔 수 있습니다. 이 태도는 나를 넘어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저는 이런 말을 합니다. 자존감은 향수와도 같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향수를 뿌렸을 때 난 절대 네 냄새를 맡지 않겠어 한다고 안 맡아지나요? 그거는 자연스럽게 풍겨지는 거잖아요. 내가 맡기 싫어도 맡게 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다른 사람이 이 사람을 봤을 때 저 사람이 자존감이 높은지 안 높은지 내가 봐야 되겠어 이렇게 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그 품격 있는 영향을 내가 선한 영향력을 내가 받을 수 있고 그 영향력 안에 들어갔을 때는 나도 같이 행복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자존감이 높다는 것은 나한테도 중요하지만 주변 사람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존감을 높여야 하는 이유는 아주 다양합니다. 내가 소중한 만큼 다른 사람도 소중하다고 생각한다. 자, 내가 누군가가 뭔가를 잘못하는 걸 봤어요. 도덕적이지 않은 행동을 하는 걸 봤어요. 바로 비난하죠. 어휴, 저런 우리는 뭐 쓰레기 같은 이런 말들도 해요. 그런 말을 할라 치면 이걸 떠올리셔야 돼요. 자존감 높은 사람은 나도 소중하지만 상대도 소중하게 여긴다고 했어.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을 비난하기보다는 저 사람이 저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공감해보자. 그러면 내 자존감이 이미 높아진 거예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이런 생각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내가 비난하고 싶은 사람 있을 때 비난하기보다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할 수밖에 없을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보면 우리가 그 사람도 존중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존중하는 것입니다. 자, 때문에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늘 안정적이고 친절합니다. 지금껏 이와는 반대로 살아왔다 하시더라도 지금부터라도 나의 내재 과거에 매 순간 격려하고 공감하고 이해하고 위로하고 칭찬하고 인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어느 순간 나의 과거와 다른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건 어떤 문항일까요? 무엇을 설명하는 문항일까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다는 것이 자랑스럽다.
나는 남들과 비교했을 때 장점이 많다고 생각한다. 나는 다른 사람들만큼 일을 잘할 수 있다. 목표를 달성하면 스스로에게 자부심이 생긴다. 나는 높은 평가를 받는 사람이며 적어도 남들보다 떨어진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자,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렇게 우리가 평상시에 높게 평가하는 인간의 올바른 상이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여기에는 대단한 함정이 있습니다. 자, 다른 사람보다, 비교, 남들, 다른 사람들만큼, 또 목표, 그리고 높은 평가. 자, 이런 것들이 다 자존심을 설명하는 말들입니다. 평가, 목표, 수치. 이런 것들이 다 수치는 수치스럽다의 수치가 아니라 수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숫자. 이런 것들이 다 자존심을 설명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거는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의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놀랐죠? 자, 자존심은 내가 정해놓은 목표가 있고 또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돋보이는 나를 발견했을 때 높아진다. 또 남들에게 높이 평가받는 것, 다른 사람에 비해 내가 더 매력 있고 경쟁력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매우 관련이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잘 안 되거나 공부를 못하거나 외모가 좀 부족하거나 또 회사에서 지적당하기를 밥 먹듯 하는 상황이라면 나 요즘 자존감이 낮아졌어 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것은 자존감이 낮아진 것이 아니라 자존심이 상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자존심이 상한 것으로 판단이 되지만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이 되고 반복이 되면 자존감 또한 같이 하락을 하게 됩니다. 조심하셔야겠죠. 나는 내가 남들보다 잘 나가고 더 멋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부정당하는 상황이라면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어요. 반면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지적 수준이 높고 외모 또한 아름답다면 자존심 또한 높아질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환경은 하지만 이런 좋은 환경은 영원히 지속될 수가 없죠. 어느 날 사업이 위태로워지고 내가 나이가 들어서 매력이 소실되고 다른 사람들과 갈등이 지속되는 등 더 이상 내가 내세울 게 없어지는 상황이 되면 그땐 자존심 또한 낮아지고 자존감 또한 낮아지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자신에 대해 좋지 않은 평가에는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저기 기분 나빠하지 말고 좀 들어봐. 너 이런 행동들은 다른 사람들이 굉장히 불편해하고 좀 조심했으면 좋겠어 라고 말을 했을 때 굉장한 분노와 적대감을 보여줍니다. 그분들은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지적한 그 사람이 무조건 흠집내고 끌어내리려고 하지요. 급기야 그 상한 자존심은 열등감이나 피의식으로 표출되면서 모든 것이 자기 잘못이 아닌 주변 사람 탓, 상황 탓을 하며 자신을 보호하고 변형하려 합니다. 자, 이런 사람이 한 명만 옆에 있어도 굉장히 우리는 피곤해집니다. 그죠? 그리고 이렇듯 자존심은 내 상태나 남들의 평가에 의해 내 자아상이 시시때때로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자, 방이 두 개가 있어요. 이 방에는 정말 아름다운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이 방에는 저희가 봤을 때 정말 외모적으로 봤을 때 정말 안타까운 분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이 방을 먼저 들어갔어요. 그 방에 들어갔을 때 나는 어떨까요? 자존감이 높아지지요. 근데 사실은 자존감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자존심이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저한테 이야기합니다. 너무 예뻐요. 제가 기분이 좋아지겠죠. 그리고 이 방을 나와서 이 방에 들어갔습니다. 여기는 아름다운 분들만 모여 있어요. 저는 어떻게 될까요? 상대적으로 비교되고 평가되어지는 게 자존감의 반대 개념이니까 여기에 가면 내 자존심이 굉장히 낮아지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이 방이든 저 방이든 가리지 않고 자신의 존재를 믿고 또 자기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굴하지 않습니다. 근데 조금 위축이 될 수는 있겠죠. 자존감이 높은 사람도 화도 나고 슬프기도 하고 좌절도 하고 다 합니다. 남들 느끼는 거 다 느끼는데 자존감이 높은 사람의 특징은 그 어려움에서 빨리 일어날 수 있다는 것, 탄력 회복성이 있다는 게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의 특징이죠. 자존감과 자존심은 용어 정리만 확실히 되어도 반은 해결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에 우리는 누구도 알려주지 않아서 이 모호한 두 개념의 경계선을 넘나들며 살아왔지만 오늘부터라도 여러분들은
남들의 평가 또 내 상황에 따라서 나를 차별하지 말고 나 자신에게 친절한 사람으로 살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자존감에 대해서 첫 발을 뗐는데요. 여러분 이제 시작입니다. 앞으로 저와 계속 자존감에 대해서 이런 면 저런 면 알아가면서 우리의 자존감을 더욱더 키워가면서 내 내실을 든든히 다지는 시간들로 채워졌으면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강의에서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